소지하시는 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무 보건실의 김기성 부장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수랑 무엇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희극기를 이용해 주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소개를 비롯한 이후의 행사는 오늘 토론의 주최자이신 지상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한 지상욱입니다. 정말 이 토론회를 오늘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오늘 새벽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또 사회자님, 또 토론자님들, 또 유수민 주표님, 김종로 유해동 의원님, 그리고 가상준 정당학 회장님, 또 외부에서 와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자의 한 분이 민주당의 원내수석인 이철희 의원입니다. 지금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시다시피 어제 그런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9시에 긴급 의총이 잡혀서 원내수석으로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양해가 있었고요. 또 한국당에서도 많은 선배 또 동료 의원들께서 와주시기를 하셨는데, 한국당 의원님들도 지금 본청에서 다 긴급 사안에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한국당, 민주당이 다 지금 본청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4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또 전 바른정당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이동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이신 김중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2부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의 강원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동국대 김준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패널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님, 현재 한국정당 학회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가상준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오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고요. 일일이 모든 분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 순서입니다. 조금 민구합니다만 개회사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또 두 번에 걸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총 4번 토론회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진영 간의 고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리 정치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보다도 이념적 논리에 갇혀 시간을 허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치 상황은 이러한 이념의 양극화가 극단주의로 치달아서 갈등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 보수를 기치로 창당한 바른미래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진정한 보수의 길, 상생의 정치 발전의 길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회학 발제를 또 토론을 맡아주실 강원택 교수님, 김준석 교수님, 유성진 교수님, 또 축사와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들려주실 유승민 의원님, 김중노 의원님, 유이동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방금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혜훈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못 뵀는데요. 지금 의총 중 아니신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의원이시죠. 오재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황리에 개최된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 작품의 국회 사항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개인 토론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원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국회 사정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 계시는 그런 연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사보임계를 접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사과와 조금 서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하태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전 대표셨고 또 바른정당의 전 대표셨죠. 유승민 의원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라고 뭐 거창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짧게 오늘 아침 이 소중한 토론에 인사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9시에 이렇게 시작하는 토론에는 사실 잘 없는데 너무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국회가 특별한 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전에 보던 모습을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저희들이 당사자로서 그 북만에 있다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정신이 아닌 건 아니고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보수가 뭐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일단 단어에서 보수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진보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수라는 단어는 진보에 비해서 왠지 좀 어둡고 칙칙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이 보여서 저희들은 보수 정당에 있다, 또 보수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걸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 저는 보수는 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뭘 지킬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전통, 관습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치들 어떤 걸 지킬 거냐. 보수는 나쁜 것도 계속 지키는 게 보수냐? 이런 질문을 늘 스스로한테 해봅니다. 진보가 지키는 여러 가지 가치들, 예컨대 정의, 공정, 평등, 인권, 환경, 평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진보는 우리는 이런 걸 지킨다라고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뭘 지키냐 이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킨다, 또 민주주의를 지킨다, 또 안보를 지킨다, 뭐 이런 말들을 쭉 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보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늘 헌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를 안 하다가 정치를 하고 나서 헌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나라 헌법이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거기는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있고요, 또 평등도 있고요. 우리 헌법에는 성장도 있지만 또 복지도 있고요. 우리 헌법에는 공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 헌법이 열거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 또 복지와 인권, 환경, 평화 이런 가치들을 보수는 그러면 지키지 않는 거냐? 보수는 그 중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지키는 거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수는 정의로우면 안 되는 거냐? 보수는 공정하면 안 되는 거냐? 보수는 평등을 지키면 안 되는 거냐? 보수는 복지 인권을 지키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수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진보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독점한다고 주장해왔던 가치들과 중복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보수는 보수의 방식대로 저는 열심히 그 훌륭한 가치들을 공동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가치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원택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김준석 교수님 트럼프의 보수주의와 우리의 현재라고 발제를 해주시고 또 유성진 교수님 또 가상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이 우리 지상우 의원님께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시작하는 이 네 번의 토론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나아갈 길을 또 저희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문상 의장님, 또 김세연 의원님, 또 이철우 의원님 이런 분들 다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문희상 의장님을 오늘 배우면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못 오셔가지고 좀 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의원님 축사가 끝날 무렵에 전투복을 입고 지금 대기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태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를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사를 선수에 따라서 어렵게 지금 바쁘신데 요청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오재세 의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지상우 의원님께서 보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모두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수와 진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와 진보는 시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자본주의와 삼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바뀜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그 스탠스가 또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산업화 때는 빈곤을 탈피해서 이제 산업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는 말하자면 군사 독재로부터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이룬 후에 우리가 과연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화 나아가서 성장과 군대의 복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대선 때의 각 후보들께서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가 중부담 중복지를 할 것인가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유승민 후보께서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중부당 중복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는 어느 쪽이 이제 보수고 어느 쪽이 진보냐 하는 거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말하자면 중부당 중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부당 저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보수라면 중부당 중복지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갔다가 다시 신자유주의로 가고 가는 그런 경우에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보수였다면 사회민주주의가 진보였고, 또 다시 사회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갔을 때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보수였다면 신자유주의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닌가,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보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현 시대, 이 시점에서의 시대적인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해답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련해 주신 지상호 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보니까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이시죠? 이혜원 의원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있는 줄 몰랐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것, 터져 나올 것 같은 분노, 불만, 이것을 한꺼번에 분출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보수를 볼 때 뭐 연금만 비핵화하면 북한 제재가 완화되는 게 보수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핵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전부를 다 폐기를 해야 제재가 완화되는 게 보수인지, 그런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제일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보수 안에서 걸러내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걸러내지는가, 소위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이루어서 헌신하는 것이 보수인가, 아니면 자기 출세와 명예만을 악의처럼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이 보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너무 형이 상학적으로만 가지 말고 실제 보수가 국민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계기로 보수가 정말 국민 앞에 사랑받는 그런 보수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수사는 우리 손님으로 오신 우리 자유한국당 김태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그 지상욱 의원이 평소 정책인 철학이 확실하고 또 많은 지금 현 시대에서 고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잠깐이나마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이 석학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 잘난 척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지금 정치를 하는 석학으로서 이 시대를 볼 때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싸울 때보다도 지금 현 우리 정치 구조는 더 그런 이념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치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암울한 그런 불과 같다. 이런 시점에 지금 이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이 토론회는 그리고 시위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탄핵과 그 다음에 대선을 참여를 하면서 저는 당이 새롭게 보수 정당이 새롭게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보수의 가치 재정립을 내야 된다 하는 저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 때문에 갈등과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보수의 가치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고치고 또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진보 좌파한테 정권을 뺏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가치 재정립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집을 짓는데 주주들과 경을 넣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서 한 사람인데 오늘 시상호 의원께서 뜻깊은 그런 토론회를 어떻게 지어주셨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참석한 패널이나 참석한 분들께서 보수 제가 존경하고 또 관심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아주 질 좋은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요, 바른미래당에서 또 제일 하태경 의원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간단히 시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정치이기 전에 사람이다. 제가 우리 당내 상황을 보면서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도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다들 아시겠지만 사보임은 절대 없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2명씩이나 사보임을 시키고 당의 의총에서도 사보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뭐 아침에 녹취록까지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가 사개특위 사법개혁 대표를 자기가 뽑아놓고 그분한테 알리지도 않고 강제로 사퇴시키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당내에서 서로 싸움을 할 수 있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갖춰야 될 기본기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지금 20대 국회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적어도 이런 기본기가 저도 뭐 많이 싸우고 공격하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춥니다. 아무튼 최근의 모습들은 이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않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주시켜야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시에 가셔야 돼서 시간이 급하신 우리 의원님 계십니다. 김준표 의원님,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상호 의원님 출시로 하시는데 아마 지상호 의원은 아마 국회의원 300분 중에 아마 제일 올곧고 소신 있고 주간 있게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뭐 시간이 어렵지만 오늘 꼭 참석해야 된다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보수가 무엇인가 그러는데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보도 좀 섞여서 같은 데 같이 좀 대비를 하면서 했으면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극한 대치까지 하고 오늘 아침 목욕탕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목욕탕에 만나면 기분 좋듯이 좀 섞여서 이런
평소에 이제 적대 개념이나 갈등 개념이나 진영론이나 이분법적인 그런 좀 규탄되기보다는 정말 상생과 공존, 공생, 이 조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융합이 되고 화합이 돼서 국가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훌륭하신 우리 패널 분도 오시고 토의하실 분도 오셨는데 여기서 좋은 그런 국가 발전을 위한 호주의 가치를 좀 깊이 우리가 깨닫고 좋은 토의가 돼서 정말 이 국민과 국가라는 어떤 저는 평소에 그렇습니다. 국민과 국가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거기에 이 보수의 개념, 진보의 개념이 정말 조화롭게 녹아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실천에 옮겨주고 그런 전화점이 저는 그런 뜻있는 그런 토론가 됐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지상훈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더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토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 여기 도착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인사 말씀은 요즘 가장 속이 많이 상하는 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네,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시꺼멓게 그 시꺼먼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동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그 보수란 무엇인가 주제를 두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놓고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이만큼 제 말씀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궁금증 또 저 보수에 대한 제 생각 이런 것들은 토론의 말미에 같이 질문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축사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한 말씀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할 팀이라서 축하드릴 이렇게 보셔서 죄송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제가 20여 년 전부터 만나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축하도 해드리고 지상욱 의원님 우리 국민 딱 잘합니다. 정말 지상욱 의원님이 지금 꿈꾸는 정치 그 자체가 저는 보수의 길이고 보수의 행동이고 보수의 강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알기는 오래됐는데요. 친구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토론회는 이제 사회를 강원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흐름을 끊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하도록 사실 원래 코너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역시 한태경 의원님 다르시네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2010년도에 한국정당학회장, 2016년도에는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하신 한국정치학회의 큰 기둥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학장을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상황에 주제를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는 거고 그게 매우 갈등 조정이라는 게 정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대로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중요한 건 정치가 발생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다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 보수나 진보의 우리 정치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어떤 내용을 갖고 다루느냐는 게 보다 본질적인 국민들에게 그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양극화라든지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이런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해 전에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보수 정치와 관련된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라는 그걸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됐던 중요한 점은 보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을 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이런 행사도 그런 고민을 풀어내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자로 동국대학교 김진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다 소개했는데 따로 별도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김진석 교수님은 정치학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맞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미국 정치,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오늘 이야기도 미국의 보수 정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 정치에 주는 그 의미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토론자가 그 시간이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여기 갖고 일단 토론해 주시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석 교수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의 김준석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주로 많이 보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보수 개념사 이런 책을 듭니다. 주석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전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살펴보다가 굳이 제가 이 발제하는 자리에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팩트들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나 같으면 제 생각을 많이 담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담는 것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답은 없는데요. 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라는 건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삶의 방식도 바뀌고요. 사회도 바뀌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들. 뭐 애국심 같은 거 애국심을 예를 들면요. 현재의 나라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바꿔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 가치 본질을 훼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본질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발제는 오늘 순서는요. 제가 보수에 대해 개념부터나 이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현 시국의 일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특히 좀 보수의 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 여러 벤치마킹 좋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채택하기에는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공 사례를 우리가 다 아는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사견을 좀 담아서 제가 바른정당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바른정당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사견,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 현재의 구도라고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차기 대선 주자 18.3으로 1위시더라고요. 지금 여권에서 이낙연 총리님이고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총리 이긴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여론조사의 일부인데 이 이후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죠. KBS에서는 9시 뉴스에도 다뤘고 황교안 대선 주자, 총리들이 대결이다, 총리 시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조사했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조사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 여자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조사가 나와 있고요.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이요. 이 조사에서 남성, 여성 비율이 2대1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 수를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이 2배 가까이 조사를 50대, 60대는 조사를 많이 했어요. 더 했습니다. 그치보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할당을 채우지 못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가중치라고 하는 단순 독생을 적용하는 건데 대구 경북에서는 목표 할당을 뛰어넘었고요. 저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선전화 50%, 무선전화 50% 조사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유선전화 50%가 굳이 필요할까? 그럼 유선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평소 낮 시간, 저녁 시간까지 조사를 유선전화가 있거나 유선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보면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조사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의 열성 지지층은 얼마나 될까? 특히 이런 여론조사에서 설명을 다 들으면서 바른정당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민주평화당이 좋다, 혹은 정의당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진성 지지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가중치 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곱셈이거든요. 기본 조사된 로우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지 로우 데이터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다른 조사도 한번 살펴봤어요. 또 다른 조사는 2019년 4월 3주차입니다. 양당 체제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37.4%, 자유한국당이 31.3%,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죠. 정의당도 7.4%로 나왔습니다. 조사 방법은 또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살펴봤더니 여기도 남자 대 여자는 2대1이에요. 그리고 20대, 30대는 과대 표시돼,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50대, 60대는 과대 표시되고 수도권은 적고 경상도와 전라도는 많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기계와 대화한 응답자가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상담원이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유선 비중도 20% 정도 되지만 기계가 전화 와서 ARS로 응답한 사람들이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정당한 진성 지지자가 아니라면 여기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응답에 얼마나 응할까? 혹시 열성 지지자만을 조사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우리가 좀 많이 믿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면 일희일비하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잘 맞았다면 세상은 어떨까? 지금 연구부에서 싸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는 통과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거의 95% 이상 되는 여론조사들이 브렉시트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걱정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브렉시트는 통과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선 하루 전까지도 힐러리의 당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가 훌륭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분명 살펴볼 수 있는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이걸 과신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 다 먼 기억 같은데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18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도해서 보낸 거 아니고 그냥 신문을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개헌 정치선 넘어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 제1당은 새누리당이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에 창화성산에서도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화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오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담론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통해서 여론이 끌려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화성산 보궐선거에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개의 창원성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별로 다뤄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믿지 마라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의 위기고 통일 이후에 보수 진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2008년도 뉴요커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2008년도에 Fall of the Conservative, 보수주의 위기라고 하는, 보수주의 추락이라고 하는 신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 그 이후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공화당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거의 그럴 때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은 2010년, 이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10년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8년 이후에 공화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혹은 하나의 선거의 일희일비해서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16년도 초에 외교원의 어떤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트럼프의 사례를 가져올 겁니다. 트럼프가 문제가 많죠. 기행도 있고요. 막말도 많고 여러 가지 혐의도 많고 말뒤집기도 하고 품격도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성공 고용을 왜 간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의 일렉션 스트래티지 플레이북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플레이북을 활용을 해서 보수가 집권한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대열을 깨기 위해서, 선입관을 깨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링컨이고요. 2위가 늘 차지하고 있는 사랑받는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입니다. 근데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 80년대 생각을 해보시면 배우 출신 대통령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언론이나 엘리트를 통해서 훌륭한 대통령 순위를 꼽아보면은 레이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배우 출신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평화되고 있는 게 많았다는 거죠. 최근 3, 40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을 봤을 때 보수주의자 대통령들 가운데에서 폄하되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가? 여론에, 언론에. 쉽지 않거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희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일단 제가 뭐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쪽은 총을 들고 있는 두테르테입니다. 저쪽은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을 집권한 보수 나라입니다. 극우주의자라고 되고 있죠. 극우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대통령은 기행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덜어내야 돼. 그들이 성공 방식에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제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살펴보는 게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지지하는 경우는 사람들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2018년 1월에요.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면을 사례라거든요. 왜냐면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시도였는데 뉴욕타임스가 진보주의적인 신문이다. 반트럼프 신문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많다. 우리 독자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보내주는 여론을 우리 사설 대신 한 면에다 그대로 실어보겠다. 라고 해서 신문의 한 면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뉴욕타임스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은 나는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가 싫어서 찍었다.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거 아니다. 트럼프 보면 창피하다. 그죠? 그리고 얘는 쓸데없이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은 성격도 갖추지 않은 것 같다. 근데 트럼프가 한 걸 보자. 세금 감면 정책, 보수주의자 정책 그대로 이행했다. ISIS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중동에서 ISIS 문제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보수주의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판사들을 다 임명을 했고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환경주의자나 이런 부분들 다 해소를 했다. 주제를 상당 부분 설명을 했다. 나는 사실 조지 W. 부시를 사랑했지만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조지 W가 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도 해낸 걸 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고 이해해줬다라고 하는 최강의 동작 프린시플. 다른 하나는 보시면 트럼프 저 앞에 저쪽 끝에 있는 걸 보시면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거칠다, 무례하다, 그리고 답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니까 난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 했나 살펴봤더니요. 경제정책을 하고 볼게요. 트럼프가. 이건 1년차 때의 수치인데 2년차랑 큰 차이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계속해서 상승 국면입니다. 지금 약간 정체되긴 했지만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0년 10트레저리 레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상 최근의 가장 최고치고요. 그리고 GDP 그로스는 거의 3.5% 정도까지 찍었죠. 미국의 3.5%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올랐어요. 2008년도에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주택 가격이 얼마나 폭락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공헌이라고 말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주택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거의 원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최저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흥미로운 건 라틴 히스패닉 계열의 노동자 실업률이 역대 최저 60년 동안 그리고 흑인 실업률도 최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해낸 거죠.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트럼프의 성과가 아니라 오바마의 성과가 트럼프로 이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많이 늘어서 직장도 이건 1년 차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그 일자리 중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공장 일자리, 2차 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기계화가 돼서 공장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억지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공장 일자리, 스틸 인더스트리 혹은 자동차 인더스트리 이런 곳에서 일자리가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외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가 엇박자할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말을 뒤집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당한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혼돈을 가져오는 통해서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이뤘는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사람은 예측을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측을 뛰어넘는 외치들을 해요. 근데 내치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수주의적인 위치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유권자들이 이게 봉사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공약이 옳고 그름은 차치하겠습니다. 아마도 선거 공약을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대단히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정장벽 세우는 것 때문에 전국 회사까지 강화하는 걸 두고 그 사람 뭐 하는 거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키 공약이었거든요. 키 공약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잘한다,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오바마는 좋은 사람, 트럼프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을 좀 벗어나서 대한민국 관점과 맥락에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장점을 제가 봤을 때 보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지자를 우선해요. 그리고 트럼프 말을 보면 정말 초딩 문법이라는 정도로 단순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이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전달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2019년도 CPEC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연합회의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가서 트럼프가 연설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연설을. 자기 농담도 섞어가면서 옆집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연설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있는가. 근데 그 자리가 트럼프 자신의 팬미팅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지자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을 소통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물건이 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제공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정말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부 말을 하고 전해도 되나? 싶은 것들이 많은데 미국의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일랜드나 골드워터 맞던 말들 그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트럼프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한 말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른 정당을 초대로 왔으니까 생각 말씀드리면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지자와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의 묻어가기로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럴 바에 트럼프의 트위터가 훨씬 낫지 않나요? 트럼프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미디어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내 지지자와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치에서 보수가 입고 있었던 숨은 유권자가 자영업자와 서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핵심 지지층입니다. 기업 얘기를 하고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정한 보수라고 했을 때 진정한 보수라는 말씀 죄송하고 보수라고 하면 서민이라는 이야기들 자영업자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잊은 게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강력한 법 집행입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입니다. 착한 사마리아법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하고 힘으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향후 피해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가 법의 형평, 강력한 법 집행, 안전, 치안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복지에 대한 논란도 스펙트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 건, 복지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복지는 국가에서 해줄 것이냐 개인이 할 것이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근데 프레임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프레임이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보수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놨는가, 학종 비중과 정시, 수시 비중 규정하는 거 외에 새로운 담론을 내놨는가, 공정한 경쟁을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제가 감히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당의 이념 스펙트럼 일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았다고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은 제3당입니다. 근데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당과 2당은 다뤄주지만 3당은 be the first mover, 먼저 움직여야 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고 유권자를 찾아야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은 과연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정책으로 무엇을 했던가, 전체적인 보편적인 정책 말고요, 자신의 지지자가 누구지 않은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됐던 건 핵심 지지층이 없이 과연 양당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가지 간단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수라는 치안과 안전을 중시합니다. 강력한 형 집행과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라면 교육의 자율성을 중시할 겁니다. 수시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선택권의 문제를 강조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강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권,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런 부분들에서 왜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보수라면 보편적인 공태의 선택 복지 이슈가 아니라 복지 수급자의 선택을 강조해야 되고, 환경, 에너지, 산업, 경제, 세제, 보수의 색깔이 무엇인지 스펙트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과소대표된 청년 유권층이 있어요. 인구의 상당부를 차지하는데 의원수에서는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석 교수님께서 미국 사례, 트럼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소통의 중에서 지지층의 관리의 문제, 그다음 제3정당의 문제,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거기서 어떤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두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은 이화여대 우성진 교수님께서 맡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우성진입니다. 지금 김준석 교수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토론은 말씀 내용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강화 뭐 이런 측면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겹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당선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트럼프 이후에 당선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성 제도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늘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높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많이 보였던 대화나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갈등.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이 굉장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제 최근에 벌어진 한국의 상황도 비슷한 거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일단 높다라는 거. 뭐 연동된 사안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찾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2007년 8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8년쯤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고요. 사실은 민주화 이후로 계속 낮아졌던 국면이었다면 그 이유는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최근의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지 않은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유권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은 2008년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일들이 최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뭐 코미디언이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코미디언이 당선이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권자들이 뭘 찾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1차적으로 눈앞에 있는 일종의 이 장이라고 한다면 2020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가 도대체 어떻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는 유권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요. 유권자들의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글쎄요. 저는 여기 국회의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과 거리가 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들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정당들은 여전히 뒤쳐져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요. 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어느 정당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제 벌어지고 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일들에서 국민들은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또 저러는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재밌는 거지 각 정당은 상대방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면 보수란 무엇인가 뭐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지켜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진보 보수로 나누었던 일종의 이념적인 스펙트럼 혹은 기준을 보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 뭐 시장 경제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북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시장 경제 당연히 뭐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뭔가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눈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정당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전통적인 진보 보수를 나누었던 기준 자체가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 거고 기존의 기준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자유입니다. 자유고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거 정부 국가의 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 가치의 틀을 가지시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안보, 안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다양한 뭐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안보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삶의 위협의 내용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20대들은 뭐 직업이죠. 일단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저와 비슷한 이제 40대, 50대들 같은 경우는 부양과 교육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뭐 대학 교수가 4인 가정을 꾸려가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뭘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협, 삶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고요. 뭐 저보다 이제 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생존의 문제가 있죠. 건강 생존의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대들에 대해서 뭐 실업을 없애야 된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정당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의미의 안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보수가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김주석 교수께서 잊혀진 유권자, 서민 자영업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강화태 교수님께서 보수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수가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로널드 레이건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일종의 모토는 온전격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한 사람,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질 수 있어야지 보수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 뭐 계속 축적이 되어 가면 말 그대로 보수의 가치가 재정립이 될 수 있고 지금 주요 정당에서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상우 의원. 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태하고 기득권적이고 낡은 보수 저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수는 끝났다. 새로운 보수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를 지향했지만 그동안 실패한 거,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는 반성합니다. 이제는 자고면하지 않고 보수 개혁을 위해서 전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보수 개혁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기득권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된 그런 정당, 그런 정책이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치 질서에 대해서 강한 대한민국의 주도권, 그런 걸 쥐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결과 투쟁이 아니라 우수한 정책으로 수권할 수 있는 정당. 사실 이런 걸 그려보는데요. 제가 좀 예전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선거 때 보수의 슬로건은 참 어려웠습니다. 진보의 슬로건은 굉장히 간단하고 머리에 들어오고, 보수의 경제정책,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그 경제정책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지 헤아리기 어려웠고, 진보의 경제정책은 저 사람이 되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1987년도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보수 쪽에서 노태우 후보가 나왔고요. 진보에서는 이제 삼김이 삼김이 다 진보는 아닙니다만 김종필, YS, DJ 이렇게 나오셨죠. 그 당시 제 기억에 노태우 후보의 경제 공약이요, 성장률 몇 프로를 올린다, 1인당 소득을 몇 프로 올리겠다.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게, 그 당시 DJ가 본인의 말은 대중경제라는 걸 공약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도 그게 재밌어서 좀 음성으로 따라하면서 해보면요, 나아가 집권의 혀야 여관도 돌아가고 이발소도 돌아가고 과부도 먹고 살고 술집도 먹고 사는, 그것이 나아가 말하는 대중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야, 대통령 될 분에 그런 공약이 왜 이렇게 말이 거칠고 그럴까 하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잘하면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구나. 노태우 후보의 그 경제 공약, 성장률 몇 프로, 이건 공부를 좀 더 했든 안 했든 너무너무 어렵고 나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김대중 후보의 이 공약은 당장 여관, 이발소, 술집, 과부 이런 분들을 찍은 겁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과연 몇 분에 될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좋은 직업보다는 굉장히 3D 직종이고 어려운 직업일 텐데, 저 후보는 우리를 아는구나, 저 후보는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난 내용은 모르겠고 저 후보가 되면 내가 하는 영화는 좀 잘 돌아갈 것 같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준다는 거, 저는 나중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수는 부자고 서민에 관심이 없다, 진보는 서민 편이다, 이거에도 굉장히 연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에서 항상 얘기하는 조세제도 얘기할 때 부자 증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도대체 서민을 위한 조세의 어떤 공약 같은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 증세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 서민 감세라는, 어려운 분들 더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라는 서민 감세라는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는 강남이고 진보는 강북이다, 이런 또 고착된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도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권에서 서초 하나만 빼고 다 저기 진보 진영에서 앗아갔는데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부자고 그동안 계속 관습적으로 또 어떤 그런 트렌드가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랬냐 했더니요. 이것도 고착화된 그런 프레임이 보수는 전쟁, 진보는 평화. 이 프레임에 걸리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정말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안보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전쟁이라면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는 벌어놓은 재산들이 다 잿더미가 될 수 있거나 아니야 전쟁 가면 안 되지 평화로 가야지 하는 그런 데 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는요 원래 보수의 원래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일체 무슨 합의문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YS 좀 변형돼서 DJ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게 물론 변형은 되어 왔지만 그래서 그 평화론 같은 것도 보수가 원래 해왔고 할 수 있다는 거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지도 보수는 복지 싫어하고 진보는 복지 주고 저는 여기서 개혁 보수의 입장에서 전 복지를 한다면 복지의 그런 수혜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냐 사회 분열에 기여하냐라는 걸로 기준을 놓고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개혁 보수의 복지는 그 복지로 인해서 그 수혜자들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복지가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개혁적인 중도 보수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나온 거지 제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 저희들이 아쉬웠던 것은 2016년에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었습니다. 김광두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분이 2016년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수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 공정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었고 화두였을 때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1차에서 6차 참여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가장 필요한 화두는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최순실 사태가 사실 터져서 트리거 역할을 했다. 정말 불에다가 기름을 끼친 역할이 됐다. 최순실 사태가 그 사태의 전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라는데 정말 불을 지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수는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든지 공약을 하든지 할 때 어젠다 세팅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것은 정말 고상하고 또 학구적이고 또 현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만 합니다. 그럼 보수가 내놓은 그럼 뭔데? 너희가 원하는 말하는 경제 정책은 뭔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나온 게 혁신 성장이라는 말 외에는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2, 3년 후엔 어떻게 변할 건지 시뮬레이션도 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보수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성장형 균형 발전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3년 후에 여러분의 집값은 이렇게 낮춰주고, 여러분의 소득은 이렇게 올려주고, 세금은 이렇게 감면해주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와닿는 그런 어젠다 세팅을 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준석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에 나와야 될 국민적 관심은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이제 화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통합만 하면은 보수는 좋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혁신 아니면 보수 개혁 플러스 통합, 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통합은 어떤 면에서 그 결과가 나빴을 때 보수의 싹을 다 말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절하게 스스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자비판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혁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커다란 임팩트를 가지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보수는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그 개혁 속에 통합이든 자강이든 해야지 보수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나와주신 우리 김준석 교수님, 강원석 교수님, 또 유성진 교수님과 또 가상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드린 학구적이진 않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토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철희 의원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당내 사정이랑 요즘의 정부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정나학회장 가상민 교수님께 조금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가상순입니다. 아마 이철희 의원이 안 계셔서 저한테 의견을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쓰신 컬럼을 봤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망가진 건 양날개, 이게 항상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가 같이 움직여야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2007년, 8년도에 진보 쪽에서 패족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진보 날개를 이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쪽에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견제 없는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다시 오른쪽 날개가 망가진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정치 발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보수의 날개가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견제받을 수 없는 그런 또 정치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이 프레임 싸움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결국은 이제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루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근데 현재 지금 너무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에 사설을 봤더니
대통령 연설에 자유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동안 자유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는데 자유가 너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런 면을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불만입니다. 보통 30대가 가장 불만이 많은 정부라든지 정치 그런 연령대에 대해서 20대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특히 남성들이 특히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따뜻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면 여성 대통령이 나온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적도 없었고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유권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 유권자가 점점 많아지고 투표율도 여성 유권자가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이 보수 쪽에서 돈이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전략 중에 하나가 과연 가치하고 정책이라고 있었을 때 밸류라고 하는 가치는 아무런 정책도 밸류라고 하는 건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걸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전히 이게 건강, 시큐리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육, 생존, 부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수가 더 담아내서 한국적 가치를 해야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 4차 산업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하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새로운 산업,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있어서 상품력이 그렇게 상품력이 안 있으면 5차 산업은 금방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또 바라보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럼 보수가 지금 정립해야 될 여러 가지 이미지, 선입견 깨기, 특히 이제 꼰대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히 생각하는 왜냐면 보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밸류에 대해 중요히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가족이라든지 지금 가족 해체라든지 가족이 얘는 출산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쪽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우리 유성민 교수님이 토론하시면서 만연한 정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정당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큽니다. 그럼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많잖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심지어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정치 불신이 높을까? 왜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한 국가를 담당했을 때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과거에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세계화도 있고 정부화도 있고 기계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옛날처럼 한국과 안에서 어떤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을 사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WTO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슈퍼맨처럼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던 거죠. 그러면 정당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공감 같습니다. 공감. 상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원정적 보수주의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정적 보수주의가 과연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의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이 고쳐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그 정치권으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원정적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너무 이념적으로 강고화됐다는 것 같고, 또 부자들 중심인 것 같고, 특권 중심인 것 같고, 또 성향상으로 매우 권위적인 문제죠. 그것이 여전히 아까 꼰대 이미지라고 우리 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꼰대라는 이미지가 내포하고는 약간씩 멀게 느껴지는 게 그런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현재 시대적 고민을 같이 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공감 아닌가요?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오느냐.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하루아침에 뭐 되지 않는다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 나를 대표해주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런 보수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지금 보수의 어려움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수는 탄핵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그 틀에 거기 그러니까 싸움에서 여전히 그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수님 말씀 저 공정이라고 하는 거, 그 지연이 말씀하셨던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틀에서 여전히 보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공정을 바꿔 얘기하면 니네는 특권, 우리는 저로 인해서 손해보고 있는 아빠 아나운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노력, 정책도 중요하고 또 태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단순히 어떤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못하니까 우리는 이걸 내겠다는 정도의 형태로는 받아들여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공감을 주고 이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오늘 안 오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에서 남아 있는데요. 꼭 질문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을 예, 짧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관여를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저는 지금 안캠프에서 정책부 공사를 했습니다.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아는 지인이 한국당의 초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비웃음을 섞어서 바른미래당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셨는데 수풀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죽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지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면 좋지만은 이 여당이 좀 죽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국민들 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안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는 그 바른미래당의 간부는 아닌데요.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분한테 목소리를 좀 내라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런 이념적인 정책 토론회 말고 생활을 뛰어넘은 타이틀을 미세먼지에 대해 안보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옆방에서는 이제 4차 남북 그다음에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대안이라고 봐요. 그 하나 사이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하고 저쪽의 제목하고가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저분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짧게 좀 정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당동 사는 27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청년층을 이제 조금 지역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청년층을 대변해야 되지 않냐. 사실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들하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거의 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발이 한 박자 늦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청년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열된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저희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좀 유치한데 성별로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상욱 의원님실에 전에 KT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불법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가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당이나 아니면 지상욱 의원님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이거 딱 첫날에 질문하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디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이제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런데 이런 정치인분들이, 실제 나가 있는 정치인분들이 이런 소식을 우리만큼 빠르게 접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접하실 수 없으면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저 질문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일단 발표하셨던 김희석 선생님 짧게 전반적인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또 오늘 질문 2개가 나왔고, 저분은 지은께 상당히 애정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그런 수도를 진행합니다. 여러 코멘트들을 감사드리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는 지상욱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하신 것 같아서.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토론을 하게 됐냐면요. 그동안 뭐 삼성증권 때 유경 주식 사건이라든지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특정의 그 시기에 맞는 주제에 대한 토론들을 사실 계속 쭉 해왔었습니다. 민생이든 뭐든. 지금 근데 이제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념을 중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념이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색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군인인가? 나는 운동선수인가? 나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가? 군인이라면 육군인가, 공군인가, 해군인가? 또 한국군인가, 유엔군인가, 미군인가, 북한군인가? 운동선수라면 축구선수인가, 야구선수인가? 야구선수라면 두산 베어스인가? 삼성 라이언스인가? 기아 타이거스인가? 음식점이라면 냉면을 파는 집인가? 짜장면을 파는 집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 유권자들 이런 분들을 보셨을 때 본인들이 저희들을 어떤 정말 사람인지 조직인지 단체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스스로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다. 몸이 아픈데 음식점을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이 당을 처음 만들 때 정강 정책을, 또 당원 당규를 책임지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바른정당의 책임자로, 또 국민의당의 책임자로 양쪽에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바른미래당에 너희는 누군가 할 때 굉장히 혼란이 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유승민의 개혁보수와 안철수의 합리적 중도가 만나가지고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그런 색깔로 국민한테 다가가고 싶었고, 물론 거기에는 이념적인 색깔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실용과 민생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또
진보라는 색깔이 피어들면서 국민들한테 저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말 너희는 과연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애매모호한 객체가 돼버린 그런 순간들이 쭉 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념 논쟁이나 색깔론을 따지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보수주의자인데,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런 개혁적인 중도 보수를 태어났는데, 이 시점에서 보수는 무엇이고 보수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미래 국민들한테 어필해야 될 개혁적이고 그런 중도 보수의 모양새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보고 자아 비판하고 또 비판을 돕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와중에 중간중간에 실생활에 필요한 또 안보에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그런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당동, 내 지역구인 신당동에서 와주신 김영준 씨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박자 넣는 거 맞습니다. 보수가 몸이 무겁습니다. 진보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넣는 거 인정하고요. 또 저는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만 꼭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신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발짝 늦어지는, 반발짝 빨리 가야 되는데 반발짝 늦어지는, 그래서 결국 한 발짝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 20대 청년층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보수 진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답을 찾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찾고 있는데,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훨씬 경제가 지금보다 형편없었을 그 시절에도 우리는 10대 꿈을 찾았고 20대 답을 찾았고 30대 작지만 월세 전세라도 내 집을 얻었고 40대 내 자신을 찾았고요. 50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60대 이후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동양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10배나 경제가 성장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하고요. 저만 해도 50대인데 20대, 30대 초중반 계시는 분들은 참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또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개혁보수의 주자들이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 경제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가가 드려야 된다라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억납니다. 불법 뇌정보 관련된 KT 문제. 제가 여기서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 내용은 또 소통하면서 문제가 뭔지 헤아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까지 찾아주셔서 이런 질문 주신 김영준 씨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보수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오늘 섭외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관련된 세미나는 몇 차례 계속이 돼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또 진전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 맡아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